1958년 가을, 충북 보은군 깊숙한 산골 마을에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박은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16살 소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희야, 물 길어와라. 어머니 김순분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물동이를 들고 마을 우물로 향했습니다. 산자락 사이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나가겠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겠어요. 박만수는 마을에서 품팔이로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7 식구가 방 2칸짜리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은희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한글을 배운 뒤로는 책이라는 것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박만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내에서 신문지라도 구해와 밤늦게 기름등 아래서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장가온 총각이 첫 수확을 기념한다며 마당에서 큰 상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해가 저물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은희야, 춤출 수 있어? 마을 총각 중 하나인 정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0살의 정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중학교를 나온 젊은이였습니다. 은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춤 잘 못 춰요.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정호의 따뜻한 웃음에 이끌려 은희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툴게 춤을 췄습니다. 달빛 아래서 은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호 오빠, 저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 은희는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난 믿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가난도, 마을의 낡은 관습도 은희의 꿈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사흘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박만순의 딸,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마을 안악들 사이로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처녀가 총각과 춤을 췄다는 것, 그것도 웃으며 손을 잡고 춤을 췄다는 것이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요즘 아가씨들 버릇이 말이 아니야. 도대체 집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박만수는 마을 어귀에서 걸어오다가 이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은희를 마당 한가운데 불러 세웠습니다. 너 정호하고 도대체 뭘 한 거냐? 네, 저는 그냥 춤만. 춤만. 처녀가 총각하고 손잡고 춤춘 게 그냥이야? 박만수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김순분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마을 교회의 최 목사가 박만순애를 찾아왔습니다. 만수 형제, 은희 문제로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집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요즘 젊은 처자들이 도시 문물에 물들어서 말입니다. 최 목사는 은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교화가 필요합니다. 마산의 여자 보호소가 있지요. 거기서 몇 달 동안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달라질 겁니다. 보호소라니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문란해진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곳이지요.
그날 밤 은희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선생님의 꿈이 춤 한 번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춤만 췄을 뿐이에요. 김순부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을에서 결정된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 시절은 남편 박만수나 최 목사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차가운 10월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박만수와 최 목사는 은희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산으로 가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은희의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 마을을 바라보며 은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교화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마산행 버스가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은희는 낯선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억지로 온 곳이지만 처음 보는 큰 도시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마산 여자 보호소입니다. 최 목사가 가리킨 곳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철문 위에는 경남 마산여자보호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 은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원장님, 보은에서 온 박은희입니다. 키 큰 중년 남자가 나와서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강 원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6입니다. 좋아, 여기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알겠나?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목사는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음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따라와. 강 원장은 은희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는 컴컴했고 어디선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20명 남짓한 여자아이들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이 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너도 여기서 일해야 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다. 네, 하루 종일요? 왜? 여기는 놀러 온 곳이 아니야. 일을 해야 밥을 준다. 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호소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 그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강 원장은 은희를 구석자리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정미야, 몇 살이야? 16이에요. 은희예요. 쉿, 조용히 해. 들키면 혼나. 정민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조심해야 해. 첫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명이 함께 자는 방은 비좁았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세수하고 작업실로! 강 원장의 큰 소리에 모든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희도 서둘러 따라 나섰습니다. 세수할 물도 차갑고 아침밥은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재봉을 배워야 한다. 작업실 책임자인 김 씨가 은희 앞에 천조각과 바늘을 놓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재봉일이었지만 빨리 익혀야 했습니다. 손이 느리면 밥을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거야. 실수하면 다시 뜯어서 해야 해. 정미가 몰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손은 자꾸 떨렸고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천에 피 묻히면 어떡해? 김 씨가 달려와서 은희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처음이면 더 조심해야지. 다음에 또 이러면 밥 굶는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보리밥과 짠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야위어 있었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미야, 여기서 몇 개월 있어야 하는 거야? 몇 개월? 나는 벌써 3년째야. 여기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어. 가족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는.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김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은희, 너 차례다. 작은 방으로 불려간 은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 목사는 자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솔직하게 말해봐. 아, 저는 그냥 춤을 췄을 뿐이에요. 춤? 누구랑? 마을 총각이랑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무것도. 뭐? 그런 행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처녀가 함부로 남자와 접촉하면 안 되는 법이지. 김 목사는 은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채 훈계만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바로잡고 가야 해. 알겠지? 다음 날부터 은희의 일과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날 김 목사에게 한 말들이 트집 잡기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너 아직도 딴 생각하고 있지? 일에 집중 안 하고.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대꾸하지 마. 오늘 저녁 굶어. 강 원장의 말에 은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희는 이곳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만드는 옷은 모두 밖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하는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가 아니라 착취소였습니다. 정미야, 여기 이상해. 우리가 만든 옷이 어디로 가는 거야? 시장에서 팔아도는 다 원장이 가져가고. 그럼 우리는 뭐야? 공짜로 일만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어느 날 밤 은희는 화장실에 가다가 지하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몰래 내려가 보니 거기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은희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도망치다가 잡힌 아이들이 있는 곳이야. 나도 탈출하려다가 여기 갇혔어. 그 아이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빛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탈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절대 시도하지 마. 방으로 돌아온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 자신도 저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채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있으면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은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곳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정미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미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정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불꽃이었습니다. 12월 추위가 매서워질수록 보호소 안의 분위기도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실에서 아이들의 손은 곱아 있었지만 재봉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바늘이 잘 안 들려. 은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옆자리 정미가 자신의 장갑을 벗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껴 나는 괜찮아. 고마워, 정미야.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우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버텨내는 동지 같은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미는 은희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니? 아니, 근데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여기 왔어. 정미의 이야기는 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13살 때부터 부산의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해고되었고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 불황하라고 해서 여기 보냈어. 벌써 3년째야. 가족은?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는 전쟁 때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13살 소녀에게 이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지옥이야. 정미의 말에 은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노동, 부족한 식사, 그리고 끝없는 감시와 통제. 우리가 만든 옷들 어디로 가는지 알아? 시장에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는 뭘 얻어? 굶주림이랑 매질 뿐이야. 정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곧 체념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한테는 힘이 없으니까. 그날 밤 은희는 또다시 지하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 봤던 아이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너희들 언제 들어왔어? 일주일 전이야. 도망치려다가 잡혔어. 그 아이는 1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부어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 참을만 해. 그런데 너는 누구야?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는 은희야. 2달 전에 들어왔어. 그럼 아직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모르겠네. 그 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나처럼 도망치려다가 잡히면 이렇게 되고. 은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대로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없어? 있긴 해. 하지만 정말 드물어. 그리고 운이 좋아야 해. 다음 날 작업실에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한 아이의 작업 속도가 느리다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는 할당량을 못 채울 거야. 죄송해요. 손이 아파서. 손이 아프면 일을 못 한다는 거야?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고. 김 씨는 그 아이의 작업물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만든 옷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다시 만들어. 오늘 밤 12시까지.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일로 바빴고 잘못 끼어들었다가 같이 벌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은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김 씨가 은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도와서 같이 만들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네 일이나 제대로 해.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대꾸하지 마. 너도 오늘 저녁 굶어. 결국 은희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미가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괜히 내가 피해봤잖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런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여기서는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정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을 도우려다가 자신이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미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 가족이 데리러 올 때까지. 내 가족은 안 올 것 같은데. 은희는 아버지 박만수의 완고한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교화되기 전에는 절대 데리러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작업 중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의사를 불러주세요. 아이들이 소리쳤지만 강 원장은 시큰둥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 부르는 것도 돈이야. 그냥 두면 깨어날 거라고. 결국 그 아이는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은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정미야,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해.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히 있을 거야. 은희는 며칠 동안 관찰했습니다. 보호소의 일과 사람들의 동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식자재를 납품하러 오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김 씨라는 기사가 혼자 와서 짐을 내리고 갔습니다. 저 아저씨 혼자 오시네. 응. 벌써 2년째 보는 것 같은데. 정미도 그 기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말을 걸어봤는데 친절하더라. 다른 어른들과는 달라. 은희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그 기사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혹시 응? 저 트럭 기사 아저씨한테 부탁해 볼까?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어? 만약 거절당하고 신고라도 당하면 어떡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이대로는 정말 평생 여기서 늙어 죽을 것 같아. 정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야. 알아.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들키면 지하실에 갇힐 거야. 그래도 시도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날 밤 두 소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창 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은희와 정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불씨가 그들을 자유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화요일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기회였습니다. 트럭 기사 김 씨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세수를 하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온 신경은 창밖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야. 은희는 작은 소리로 정미를 불렀습니다. 정미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김씨 기사가 야채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김씨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니? 저는 여기 있는 은희예요. 아, 그래. 무슨 일이니? 은희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부탁드릴 게 있어요. 김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뭔데? 저희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보호소가 아니에요. 저희를 가두고 일만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교화를 받는 거잖아. 김 씨가 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은희는 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우리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이런 일에 끼어들 수 없어.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춤을 췄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김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춤? 네. 마을 잔치에서 총각하고 춤을 췄어요. 그게 전부예요. 김 씨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네. 그리고 제 친구 정민은 부모님이 없어서 거리에 있다가 여기 왔어요.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나이가 몇이야? 저는 16이고 정민은 18이에요. 16. 김 씨의 목소리에 무언가 떨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가족이 있으세요? 있었지.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있었다고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여동생도 너희와 비슷했어. 15살 때 이런 데 들어갔다가 결국 못 나왔지. 은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부산에 있는 곳이었는데 똑같았어. 아이들을 가둬두고 일만 시키고. 김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했어야 하는 건데. 아저씨, 너희들 봐서 그의 생각이 나. 맨날. 김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들키면 안 돼. 나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한 번에 2명까지만. 더는 힘들어. 은희는 기쁨에 겨워 울 뻔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 새벽. 내가 보통 5시에 와. 그때 트럭 뒤에 숨어 있어.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은희는 정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말? 도와주겠다고 했어? 응. 다음 주 금요일 새벽이야. 정미의 얼굴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우리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 드디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디로 가지? 일단 부산으로 가자. 거기서 일을 찾아보고. 우리 같은 애들을 받아줄까?
받아주는 곳이 있을 거야. 김씨 아저씨가 알려주실 수도 있고,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재봉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금요일 새벽을 생각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해야 해. 정미가 계속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목요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정미야, 무서워? 당연히 무서워.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워. 맞아. 우리 꼭 성공하자. 응. 그리고 나가서 이곳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자. 꼭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약속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4시 30분,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은희와 정민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뒷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짐칸 뒤를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 시간이 없어. 두 사람은 서둘러 트럭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채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검문이 있을 수도 있어. 김 씨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은희와 정민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호소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아니 평생을 갇혀 살 뻔했던 그곳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야, 우리 해냈어. 아직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게 아니야. 조심해.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에도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럭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틈새로 들어왔지만 두 소녀에게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려도 돼.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부산 외곽이야. 시내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면 돼. 김 씨는 주머니에서 돈 몇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야.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너희들이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내 중앙교회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내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 찾아가 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해야 해. 너희들처럼 용기 있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은희와 정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구해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꼭 기억할게요. 트럭이 떠나간 후 두 소녀는 아침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였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정미야, 우리 진짜 해냈어.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멀리서 부산행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무엇보다 용기가 있었으니까요. 부산 중앙교회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김 씨 기사의 연락을 받고 두 소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일단 씻고 밥부터 먹어라.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의 차이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목사의 눈빛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하지만 너희들도 노력해야 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부속 건물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야학에서 글을 가르치는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했지? 네, 그게 꿈이었어요. 그럼 우선 한글을 더 배우고 나중에 검정고시라도 쳐봐라. 길이 있을 거다.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봉교실에서 일했고, 은희는 야학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호소에 갇혀 있을 다른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미야, 우리만 나와서 미안해. 왜 미안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어느 날 교회의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인권 변호사 윤석호였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너희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 혹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의 기억들은 여전히 아픈 상처였으니까요.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윤 변호사의 다정한 격려에 은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네.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보리죽이나 물에 마른 보리밥이 전부였고요. 윤 변호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임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일한 대가로 밥과 잠자리를 준다고 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만든 옷들은 시장에서 팔았어요. 돈은 다 원장이 가져갔고요. 정미도 자신이 본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탈출하다 잡힌 아이들은 지하실에 가뒀어요. 매질당하고 며칠씩 밥도 못 먹었어요. 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던 거구나. 네. 우리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겠다. 내가 도와주마. 윤 변호사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기자도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 오히려 비난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김 목사의 격려에 힘을 얻어 두 사람은 용기를 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린 후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호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아이들 말이 정말일까? 처음에는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맞아요. 하나둘씩 용기를 낸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마산여자보호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강 원장과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미야. 응, 정말 믿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는 여성인권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진짜 보호와 교육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1년 후 은희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대학 야간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정미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미도 재봉기술을 배워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이뤘네.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순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옳았다. 아버지도 이제는 미안하다고 하신다. 언제든 집에 와라. 하지만 은희는 서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은희는 정말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학교였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마을에서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그동안 잘 지냈어? 고생 많았지? 오빠도 잘 있었어요? 그동안 은희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너만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두 사람은 부산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 목사가 주례를 서주었고 정미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라는 이름을, 아들에게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은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말이야. 은희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인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2024년 72세가 된 은희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렬합니다. 정미야, 우리가 그때 용기를 내길 잘했지? 당연하지.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는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여전히 가끔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은 혼자서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은희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선생님, 저희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그 힘이 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은희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울 때가 없어요? 있지. 지금도 가끔 무서워. 그런데 왜 계속 이야기하세요? 은희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져.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손자잖아.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내일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은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심어준 용기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믿음과 함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은희였다면 용기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디오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